네, 안녕하세요. 과학톡 장슬기입니다.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없는 나노 크기의 미세한 물체를 선명하게 관찰할 수 있는 슈퍼 현미경이 있습니다. 이 슈퍼 현미경을 만들려면 거의 모든 과학기술 분야에서 세계 정상급 수준이 되는 실력이 있어야 한다는데요. 오늘 과학톡에서는 국내 기술로 준공해서 가동을 시작한 슈퍼 현미경 4세대 방사광 가속기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세대 방사광 가속기가 슈퍼 현미경이라는 말씀은 오프닝에서 드렸는데요. 방사광도 어렵고 가속기도 어렵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엇을 쓰는 물건인가요, 구 박사님? 예, 가속기란 우선 전자라든지 양성자, 중이온과 같이 전기를 뗀 입자를 일단 만들어서 빠른 속도까지 에너지를 높여서 가속을 시키는 장치가 가속기가 되겠습니다. 네. 가속기의 그 대부분은 전자를 그러니까 양성자 가속기 시키면 양성자 가속기, 중이온을 가속시키면 중이온 가속기인데요. 방사광 가속기는 이름이 좀 이상하게 붙어가지고 네. 실제로 가속시키는 거는 전자입니다. 전자, 방사능이 아니라. 방사능도 아니고 방사광이라는 이제 빛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전자를 가속을 시키는데 전자 가속기라고 이름을 붙이지 않고 실제 나오는 최종의 그 생산품인 방사광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방사광 가속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빛은 가속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빛을 만드는 가속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빛을 만드는데요. 이게 어떻게 미세한 거를 보게 되는 거죠, 박사님? 미세한 걸 보려면은 일단 그 빛의 파장이 그 미세한 그 크기에 맞게끔 파장이 줄어져야 됩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가 볼 수 있는 원자의 크기, 분자보다 훨씬 작은 게 네. 원자인데요. 그 원자의 크기가 대략 그 1옹스트롬, 옛날 단위로 1옹스트롬, 요즘 단위로는 0.1 나노메타고 네. 대략 그 근처에서의 파장을 X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X선을 만들어내는 것이 방사광 가속기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겠습니다. 어렵습니다. 네.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최 박사님. 오늘 저희 난조가 예상되는데 뭐 X선을 만들어낸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최 박사님 이게 도대체 뭔가요? 조금 더 부연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글쎄 뭐 제가 잘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어떻든 일반적으로 우리가 물체, 작은 물체를 보려면 현미경이라고 해서 그 렌즈를 통해서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보는데 그거 가지고 볼 수 있는 게 이제 한계가 있거든요. 그거보다도 더 작은 거를 이제 보기 위해서는 옛날부터 뭐 전자 현미경 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붙었었는데 이 전자 현미경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건물 안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번에 만드는 이 4세대 방사광 가속기 같은 경우에는 그 전체 그 현미경의 길이가 약 1.1km쯤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1.1km쯤 되는데 거기서 이 광선이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1km가 되는 건물인데 이게 한 지붕 밑에 있다. 그리고 이게 그 바닥이 완전히 그 평평하게 이렇게 하나로 만들어진 하나의 공간이다. 그러니까 이해가 가십니까? 아니요. 아니, 근데 봐봐요. 저희 그 과학 시간에 봤던 예. 현미경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여기 네. 아래다 놓고 봤잖아요. 그렇죠. 그럼 1.1km면 1.1km 밖에 있는 거를 여기서 보는 맞추는 거예요? 겁니다. 그러니까 왜요? 1.1km 중에서 800m는 이제 그 빛을 만드는 원료인 전자를 가속을 시키는 공간이고요. 네. 그래서 그 800m를 지나가면은 전자가 그러니까 그 얻는 에너지가 100억 볼트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요만한 게 지금 1.5볼트인데 네. 그거를 얼마나 이어야지 100억 볼트가 될지는 아마 상상을 하실 건데 그거를 압축을 시켜가지고 800m라는 구간 안에서 그렇게 만들게끔 장치가 설계가 돼 있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100억 볼트의 전자가 아주 정교하게 만든 영구자석을 지나갑니다. 그 영구자석이라는 게 이제 남극, 북극이 교차로 남북 있으면 그 다음은 북남 네, 이렇게 해가지고 전자가 거기서 이렇게 사행을 하면서 지나갑니다. 그때 나오는 이제 아주 강력한 X선이 우리가 만드는 지금 4세대 방사광 가속기라는 것이고요. 그렇게 만든 X선을 맨 마지막에 시료가 있고 그 시료를
이제 통과하면은 거기에 이제 우리 사람의 눈에 해당하는 검출기가 있습니다. 그 검출기는 X선 영역에서 검출이 되는 검출기가 있고요. 그 검출기를 통해서 나온 이미지를 이제 컴퓨터에다 집어넣고 합성을 하면은 유전자의 단백질 구조가 어떻게 생겼다는 등, 그다음에 어떤 화학 반응이 어떤 형태로 이제 이렇게 변해간다는 등 이런 것들을 갖다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사람이라는 게 항상 뭐 모르는 세계, 미지의 세계를 보고 싶어 하는데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까 처음에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제 방사선 가속기가 X선 영역의 0.1 나노미터, 0.1 나노미터니까 머리카락보다도 더 가는 그런 정도를 얘기했는데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광선이 400에서 한 800 나노미터 정도 돼요. 400에서 800. 네. 그 정도를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그거보다 파장이 더 짧으면 우리 눈으로는 못 보죠, 이제.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검출기나 다른 장치를 갖고 가는데 파장이 짧을수록 더 작은 거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가시광선보다 더 이제 파장이 짧은 게 자외선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X선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짧은 파장을 만들어내야 작은 걸 볼 수 있다. 아마 이제 기본적인 개념은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제가 한 가지 이제 질문이 있습니다. 예. X선을 결론적으로 이제 전자를 가속을 시켜서 예. 최종적으로는 이제 X선을 만드신다 그랬는데 예. X선 만드는 기계는 예. 시중에 많습니다. 예. 병원에 가면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어? 예. 병원에 가서 우리가 그 건강검진 받을 때 사실 X선으로 해서 이 사진 찍지 않습니까? 엑스레이가 엑스레이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간단한데 뭐 이거를 길이를 1.1km씩 만들어서 굳이 써야 되는 X선을 만들어야 되느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시켜주면 한번. X선이 그럼 다른 거예요? 같은 X선입니다. 같은 X선이에요? 예. 병원에서 쓰는 거는 지금 저 4세대나 3세대가 쓰고 있는 것보다 파장이 조금 더 짧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조금 더 높아가지고 몸을 잘 관통해서 이제 투과해서 지나가고 그걸로 이제 우리가 안에가 뭐 어떻게 됐는지 뼈가 부러졌는지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데요. 병원에서 쓰는 X선이 그러니까 굉장히 유용하게 잘 쓰이지만은 과학자들이 쓰기에는 빛이 너무 어둡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기서 나오는 거, 그러니까 병원에서 쓰는 거보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쓰는 게는 이제 연구실에서 쓰는 거랑 다른 게 병원은 이렇게 넓은 공간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과학자들은 그렇게 넓을 필요 없이 아주 좁은 거, 시료가 작으니까 아주 좁은 공간에 그거보다 훨씬 많은 빛은 많이 들어가면 많이 들어갈수록 연구에 좋은 거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 4세대나 특히 3세대 방사선 가속기의 경우는 이 X선 영역에서 나오는 그 병원에서 쓰는 것보다 밝기가 한 100만 배 정도는 더 밝은 걸로. 그러니까 전체로 비교하는 게 아니라 딱 단위들 면적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정해놓은 어떤 특정한 면적에 얼마나 많은 빛이 들어가는 걸 따지면은 병원에서 쓰는 것보다 적어도 100만 배는 밝은 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석봉 대표님, 우리 조금 쉽게 우리 생활에서 좀 와닿게 어떤 것들을 볼 수 있을까요, 이걸로? 글쎄, 저는 사실 그 방사선 가속기라든가 가속기 시설은 가서 본 적은 있지만, 그리고 그 용도 같은 것들은 좀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렇구나 하고는 이해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작동 원리는 잘 모릅니다. 뭐 들어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근데 여튼 그 다른 나라, 특히 과학 선진국이라는 나라를 보게 되면은 꼭 가속기들을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갖고 가더라고요. 그 점이 과학 선진국이 되려면 그 가속기가 필요하구나, 그런 걸 느끼는 대목은 있는데, 특히 일본 같은 경우가 우리가 늘 일본을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2차 세계대전 이전에 가속기 선진국이었거든요. 그러니까는 미국에서 만들어지게 되면 거의 비슷한 가속기들을 조금 뒤쳐졌지만 여튼 일본도 그걸 만들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일본이 패전을 하고 미군이 점령을 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것 중에 하나가 일본 사람들이 만든 가속기를 태평양에 버리는 거였습니다. 그 일을 제일 먼저 했고, 그거를 버리니까는 2차 세계대전 때 같은 승전국의 하나였던 중국이 화를 냈습니다. 저거 우리가 가져가려고 했는데 그거 왜 그렇게 빠뜨려 버리냐. 여튼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일본이 고도 성장을 하면서 다시 돈을 버니까 제일 먼저 한 가속기 시설, 제일 먼저 한 과학 시설 중에 하나가 가속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여튼 그런 걸로 봐가지고 가속기가 되게 중요한가 보다, 요 정도만 알고 있지 구체적 작동 원리는 잘 모릅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4세대가 있으니까 3세대도 당연히 있었을 텐데 예. 뭐 1억 배가 더 밝아졌다고 하는데 예. 둘의 차이점은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우선 생긴 것부터 다릅니다. 다르니까요. 3세대는 그전에 1세대, 2세대까지 포함해서 원형입니다. 사실은 정확하게는 원형이 아니고 그 안에 이제 그 이극 자석이 있는데 그게 몇 개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그만한 거에 이제 그 포항 같으면 이제 24각형의 형태가 되겠고요. 근데 그 이제 원형을 갖다 놓는 거는 이제 전자를 그 정확한 궤도 안에다 이렇게 돌리면은 항상 접선 방향으로 끊임없이 빛이 나옵니다. 그렇게 나오니까 거기에 이제 실험 장치를 하나씩 붙여가면 되고 현재 포항 방사능 가속기에는 그렇게 280m 둘레에 3세대 방사능 가속기에 32개의 빔 라인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2개의 다른 현미경이 붙어서 32개의 다른 실험이 동시에 진행되는 겁니다. 근데 4세대의 경우는 생긴 것부터 직선으로 생겼습니다. 한 번 지나간 빔은 다시는 안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만들어서 다시 보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특별하게 그런 모양으로 만들게 된 이유는 딱 하나가 있는데요. 3세대의 빛은 X선이 강하게 나오고 그리고 여러 가지 종류의 파장이 나오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그 이용자가 예를 들어서 0.1나노의 빛을 쓰고 싶다, 0.15나노의 빛을 쓰고 싶다 그러면은 그걸 골라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4세대 방사능 가속기는 딱 한 파장만 나옵니다. 근데 대신에 뭐가 좋으냐면은 거기서 나오는 모든 빛이 완벽하게 결이 맞아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군대가 행진한다든지 아니면은 올림픽 할 때 싱크로나이즈 스위밍 할 때 이렇게 선수들이 착착착착 맞추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4세대 방사능 가속기에 그 100억 볼트로 가속된 전자가 그 아주 특별하게 고안된 연구 자석을 한 100m를 지나가게 되면은 얘들이 지나가면서 처음에 무질서하게 있던 한 이 덩어리 안에 10억 개의 전자가 있습니다. 그 굉장히 무질서하게 있던 친구들이 한 30m쯤 지나가면은 슬슬 자기들끼리 이렇게 대호를 맞춥니다. 그래서 이렇게 줄이 맞춰지면은 이렇게 한 줄이 되고 그 다음 줄이 또 있고 이렇게 줄이 이렇게 여러 개의 줄이 생기는데 이번에는 이제 한 줄 전체가 이렇게 빛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그 앞에 줄은 요 뒤에 줄하고 정확하게 파장이 하나 차이만큼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또 파장 하나만큼 떨어져 있기 때문에 뒷줄이 만드는 것, 그 앞에 줄이 만드는 것, 그 앞에 줄이 만드는 게 정확하게 겹칩니다. 그래서 한 30m에서 한 70m 사이 구간을 지나가면은 빛이 10,000배에서 한 10만 배 정도로 밝아지고요. 그리고 그렇게 결이 맞는 빛은 사실은 4세대라고 지을 게 아니고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X선 자유전자 레이저라고 해서 우리가 그 시중에 뭐 슈퍼마켓 가면은 이렇게 그 바코드 읽는 게 다 레이저인데요. 그건 전부 다 가시광선 영역입니다. 근데 여태까지 우리나라가 나노 세상을 열었다고 하는데 나노 세상을 보려면 X선이 필요한데 이제는 X선하고 그 결 맞는 레이저라고 겹친 빛이 이제 하나씩 더 발전해 가면서 필요를 하게 되고 그게 바로 지금 4세대 방사능 가속기가 그 요구를 만족시켜 주는 게 되겠습니다. 어렵네요. 어렵지만 이게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이렇게 빛으로 더 작은 거를 본다는 생각을 한 게 굉장히 신기한 것 같은데 이런 방사광 가속기의 연구는 언제부터 시작이 됐나요? 방사능 가속기가 제일 처음에 시작된 거는 우선 방사능 가속기를 처음 본 거는 아주 옛날 분들도 보셨어요. 사실은 그 초신성이 터졌을 때 그리고 뭐 옛날에 그 고려시대나 송나라 때 이렇게 신성을 봤을 때 초신성을 봤을 때 그게 다 방사능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인공적으로 만든 거는 1946년에 제너럴 일렉트릭이라고 하는 GE라는 회사가 그 당시에는 이제 전기를 많이 팔아먹을 요령으로 가습기를 만들어서 팔기 시작한 거예요. 큰 회사가. 전기를 부풀려 먹으려고. 전프로 이제 많이 팔려고. 전기 만드는 회사니까. 그래서 이제 가습기를 만들었는데 그 장치에서 이상하게 빛이 반짝반짝 하는 거를 보게 됐고요. 처음에는 과학자들이 그게 어디 다른 고전압 장치에서 일어나는 방전인 줄 알았는데 아무리 뭐 장치를 해봐도 그런 게 안 없어지니까 결국 나중에 그게 방사광이라는 빛을 새로운 걸 봤다라는 걸 이제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80년대 후반에 이제 전 세계에서 이렇게 만드는 붐이 일어났는데 포항공대가 1986년에 개교하면서 이제 학교가 처음에 잘 개교가 됐다고 하는 기념으로 포스코의 당시 박태준 회장께서 이제 포스텍에다가 가습기를 선물할 테니까 줘라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군요. 아유, 우리나라도 그러면 꽤 방사능 가속기를 만든 지 꽤 오래됐네요. 꽤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1, 2세대는 안 만들고 3세대로 처음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1994년에 지금 이제 포항 방사능 가속기라는 게 완공됐을 때 전 세계에 3세대 방사능기라고 하는 게 7개 있었고 저희가 5번째로 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꽤 앞서 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워낙 뒤에는 만드는 기계들이 워낙 좋아가지고 전체적으로 전 세계에서 30여 대의 3세대 방사능 가속기가 돌고 있고 저희는 이미 업그레이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중간 정도의 그 성능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정부가 새롭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포항에다 4세대를 하나 더 지으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4세대가 완공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 3세대 그 방사강 가속기가 돼갖고 이제 아까 설명하신 대로 빔라인이 이제 여러 개 나오니까 이제 빔라인 쓸 수 있는 예. 연구자들이 쓸 수 있는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서도 이제 연구자들이 거기 포항에 가서 그 빔라인을 써서 이제 뭐 새로운 물질을 연구한다든지 뭐 이런 거 하는데 참여를 한 그런 경험들이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3세대 방사광 가속기가 지금 한 20년 넘게 이제 운영이 됐고 아마 국민들이 좀 궁금해하는 거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어떤 좀 우수한 성과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예. 어떤 것이 대표적인 게 좀 있을래나요? 과학적인 분야하고 기술적인 분야 두 가지로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과학적인 분야는 2003년에 그 네이처라는 아주 유명한 그 과학 저널이 있는데 거기에 표지에 국내 연구진이 한 성과가 실렸습니다. 그게 이제 벤처회사인데 크리스탈 지노믹스라는 회사가 너무나 잘 알려진 비아그라라고 하는 그 약의 그 주성분의 화학 구조를 포항 방사능 가속기를 이용해 가지고 분석을 해냈고요. 그 주제가 좀 신기해서 그런지 결과가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게 네이처의 표지에 났는데 그게 제가 항상 평하는 게 대한민국 사람이 대한민국 땅에서 대한민국의 장치를 이용해서 만든 첫 번째 네이처 표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성과고 그 이래도 이제 과학적인 성과는 많습니다만은 이렇게 너무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여는 그런 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아쉬운 게 있고요. 산업체 쪽에서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에서 그 휴대용 그 휴대폰의 그 액정 디스플레이에 뒤에 납땜이 잘 안 되는 문제, 그다음에 통신 칩을 만들었을 때 엄청나게 높은 불량률을 해소한 문제 이런 것들을 다 포항의 방사능 가속기를 위해서 해결을 했고 그리고 저희로서는 제일 자랑스러운 거는 이제 이 3세대 방사능 가속기는 포스코 포항제철에서 큰 돈을 주고 지었는데 항상 빚이 있습니다. 빚이 아니라 빚이 마음에 빚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빚이 항상 이제 쭉 이제 가지고 있다가 포스코가 그 LNG 선박이라고 그 액화 천연가스를 날라오는 그 선박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강철판을 공급해야 되는데 이게 영하 169도 이렇게 내려가는 데서 이게 휘어져야 되는데 일본제는 휘어지는데 포스코는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포스코도 최면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그 옆에 있는 산업과학기술연구원을 통해 가지고 포항 방사능 가속기에 와서 도대체 우리가 뭐가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이러냐라고 해서 열심히 연구를 한 결과 포스코 제품에는 그 주석 성분이 일제보다 조금 성분이 더 들어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부러진다는 걸 확인해냈고 그걸로 정리를 해가지고 공정을 다시 개발해가지고요. 지금은 아주 최고급의 새를 생산해가지고 조선소에 납품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조금의 빚은 갚았다고 한 방에 갚았군요. 예, 한 방에 갚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4세대 방사강 가속기가 어쨌든 세계에서 세 번째로 미국, 일본에서 우리가 우리 기술로 했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우리 사실 이제 좀 다른 얘기일 것 같지만 저는 이제 표준연구원이라는 데 있는데 표준연구원은 정밀한 정확한 측정을 하는 곳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가장 그 쉬운 예로 우리 시간 측정, 우리 시계들 다 갖고 요새 뭐 휴대폰 갖고 있지만 이 우리 기술로 해야 된다는 거에 그 표준이라는 것은 국제적으로 공용되지만 표준 시간 이것이 우리나라의 표준은 우리가 하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의 표준시를 갖다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표준시를 낼 수 있는 시계를 우리 자체의 기술로 만들었는데 이게 한 30년 걸려서
만들었어요. 그 시계가 우리 손목에 차는 그런 조그만 시계가 아니라 이 방사선 가서 1kg 이렇게는 안 되지만 방에 한 방 안에 가득 찬 그런 많은 레이저 장치와 이런 것들이 결합된 눈으로 보기엔 시계가 아닌 그런 것이 대한민국 표준시고 그 정확도가 어느 정도냐 3억 년 지나면 1초 정도 틀릴 정도입니다. 예, 그런 정도의 수준이 되니까 국제적인 표준시를 하는데 우리나라가 그 7개 나라 중에 하나로서 우리나라의 표준시를 측정하는 거와 미국, 일본 이렇게 독일 뭐 이런 선진국들과 똑같은 걸 서로 같이 맞춰갖고 세계 표준시를 만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독자 기술이라는 게 저는 무엇보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안 그래 뭐 우리나라 그 포항 가속기가 세계에서 3번째로 만들어졌다고 했는데 이 기술은 세계에서 평가가 어떤가요? 그러니까 4월 이제 설치를 다 하고 실제 이런 기계를 쓰려면은 이제 기계를 키려면은 이제 허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허가가 4월 12일 날 나왔고요. 그 4월 13일이 또 마침 국회의원 선거날이라 가지고 이제 놀고 4월 14일부터 운전을 시작했는데 10하루 뒤에 그 100억 볼트까지 그냥 바로 가속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사진 기록물로 해갖고 이제 전 세계 이제 방사선 가속기 전문가들한테 뿌렸더니 이제 전부 다 깜짝 놀라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빨리 하느냐. 그러고 또 이제 한 2달 뒤에 이렇게 레이저 발진을 또 만들었었고요. 그래서 레이저 발진이 나온 거를 확인하고 일이 있어가지고 스위스에서 짓는 FEL 4세대 방사선 가속기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거기 계신 분들이 우리 포항 사람들 수입해 와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아, 자랑스럽네요. 근데 그거를 가동하는데 왜 원자력위원회에서 그걸 허가를 하게 됐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원자력 발전소하고 지금 방사선 가속기가 동급으로 지금 취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런 4세대 방사선 가속기는 어떤 일을 하게 될까요? 사실 4세대 방사선 가속기가 이제 과학적인 성과도 기대가 많이 되지만은 사실 저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산업 쪽에 굉장히 큰 먹거리를 미래의 새로운 먹거리를 하나 좀 만드는데 도구가 됐으면 하는 게 진짜 큰 바람인데요. 가장 응용이 가능한 분야가 그 약을 만드는 겁니다. 그 약도 그냥 대중적인 약이 될 수도 있지만은 실제로 앞으로 나올 약들은 개개인적인 유전자 정보를 알아가지고 그 유전자에 맞추는 약 또는 어떤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무슨 전염병 같은 게 이렇게 막 퍼져 나갈 때 그거를 순식간에 이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약들을 갖다가 그 바이러스를 조사를 하고 유전자를 조사한 다음에 컴퓨터로 계산을 하고 그다음에 화학실에서 합성을 해가지고 그렇게 대량으로 약을 만드는 그런 그러니까 새로운 약을 만드는 산업에 대한민국이 이제 뛰어들어야 될 이제 때가 됐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지금 우리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신약 개발에 활용을 한다든지 또는 뭐 인공 광합성 연구에 활용한다든지 하려면은 사실 이제 앞으로 많은 그 사용자들이 아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이 좀 만들어져야 또 이 청소년들은 반짝반짝하는 어떤 이런 상상력이라든지 새로운 아이디어가 많기 때문에 이 청소년들도 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뭐 직접 가서 기계를 사용하는 거는 힘들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아이디어 예를 들어서 뭐 네잎 크로바 같은 경우에 새잎 크로바랑 뭐가 다른지 좀 뭐 이 분자식을 좀 구별을 해 주십시오. 뭐 그러면은 그런 거를 거기 이제 과학자들이 이렇게 쉽게 좀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제도들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그런 앞으로 활용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한번 해주시죠. 우리나라 과학자들이 이제 이 기계를 이제 굉장히 많이 쓸 거고요. 또 동시에 또 외국에 그러니까 아주 잘하는 이제 그 과학자들도 와서 쓸 겁니다. 실제 미국에 지금 제일 잘 나가고 있는 4세대 방사선 가속기가 성능 개선 사업을 하고 추가로 하나 더 짓는다고 내년부터 1년 반을 쉽니다. 문을 닫기 때문에 거기서 쓰고 있는 수백 명의 과학자들이 지금 포항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타이밍이 좋네요. 열어달라고. 그래서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
과학자들이 이제 이 기계를 이제 굉장히 많이 쓸 거고요. 또 동시에 또 외국에 그러니까 아주 잘하는 이제 그 과학자들도 와서 쓸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옛날 3세대만 해도 실험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서너 명, 많으면 5명, 대여섯 명 정도의 그 소규모 집단들이, 그러니까 교수님 한 분 계시면은 뭐 박사후 연구원 있고 뭐 박사과정생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연구가 됐는데 4세대는 그렇게 소규모로는 이제 지금은 불가능합니다. 완전히 단체로 이렇게 들러붙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각각의 전문가 집단들이 아마 생길 거고요. 예를 들어서 레이저만 전문을 하는 것, 그 다음에 실험을 샘플을 만들어주는 걸 전문으로 하는 곳, 그 다음에는 나온 데이터를 분석하는 걸 전문으로 하는 곳, 이렇게 해서 각각의 그룹들이 한 10명 이상의 그룹이 생기면은 그 그룹들이 어떤 실험을 위해 갖고 모여드는 거고, 끝나면은 이제 흩어져 갖고 이제 하고, 계산은 나중에 다 한 다음에 이제 논문은 같이 내는 거고. 그래서 요즘 4세대 관련된 논문에 논문을 쓰면 이제 저자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네. 저자가 적게는 60명에서 많게는 100명쯤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소립자 물리학 실험할 때, 입자 물리학 실험하면은 논문이 뭐 400명, 500명 들어가거든요. 그런 거랑 비슷한 스케일로 이런 방사능을 쓰는 과학도 규모가 커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기대를 하는 거는 그렇게 소규모의 전문가 집단들이 여러 개 생겨가지고 이런 집단들끼리 서로 뭉쳐가지고 새로운 연구를 하고 새롭게 해석을 하고 하는 것들이 빨라졌으면 좋겠고요. 아까 이용자분들이 이렇게 한 10명 이상 되고 뭐 그런 단체들이 오신다 그랬는데 네. 국내 해외 비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당연하게 해외가 큽니다. 4세대 장치가 전 세계에 지금 현재 가동 중인 게 2개밖에 없고 그 2개 중에서도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미국이 제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데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어떤 부분은 뭐 20대 1 정도 되는 경쟁률도 있고요. 그리고 뭐 대부분 평균에 갖고 한 5대 1 정도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서 못 쓰고 있는데 포항 같은 곳에서 이제 1년에 뭐 몇천 시간을 제공해 준다고 하면은 엄청나게 그분들이 쓸어 오실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과학자들도 사실은 지금 잘 못 쓸어 갑니다. 왜냐하면 자기 나라 사람들도 못 쓰는데 한국 사람들을 잘 붙여주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제약을 갖다가 우리나라 과학자들한테는 우리나라 장치니까 당신들이 먼저 쓰시오. 이렇게 해서 기회를 제공해 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조만간에 뭐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네, 우리나라 정말 뭔가 자랑스러운데요. 이렇게 단장님이 그거를 세계에서 3번째 뭔가 2개밖에 다동이 안 되고 있는 그런 걸 만드셨다고 하니까 뭔가 벅차오르는 그런 느낌입니다. 우리 단장님께서 방사광 가속기에 거는 기대는 무엇인지 마무리 궁금합니다. 마무리를 궁금합니다. 저는 실제 아까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제가 거는 기대는 이런 설비를 그러니까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완공이라는 단어를 절대로 안 씁니다. 지난번에 한 것도 준공식이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규모를 갖췄다라는 의미로 이제부터 이게 쓸 수는 있는데 거기에 성능을 더 기대를 하시면은 열심히 돈이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다 대고도 얘기를 하는 것이 이 기회는 끝난 게 아니니까 계속 돈을 더 넣어주셔야지 더 기능을 발휘를 하면서 쓰는 거지. 그냥 지금 4천억 들어갔다고 이렇게 문 닫고, 그러니까 손 놓고 있으면은 한 1, 2년 지나면은 경쟁력 떨어져가지고 여태까지 들어간 돈이 아깝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이제 진짜 과학자들이 정말로 분발해가지고, 이런 좋은 도구로 대한민국이 남들 따라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나오는 아이디어로 여기서 나오는 성과를 한번 내는 거가 제가 그걸 좀 보고 싶습니다. 아마 다음에 노벨상이 나오면 단장님 덕분일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최윤석 박사님도 이런 4세대 방사광 가속기에 대해서 뭔가 기대가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오늘 우리 고 박사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국가가 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가속기가 필요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포항에서 만드는 이 4세대 그 가속기가 우리나라의 그 기초 학문을 앞으로 상당히 가속시키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가속기를 사용할 수 있는
초보적인 상태에 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투자를 해서 여기에서 정말 20, 30년 뒤에는 정말 그 세계를 놀랄 수 있는 그런 그 노벨상 수상자도 바로 이 시설을 활용을 해서 나오는 그런 것이 기대가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 김병수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우리가 이제 지금 이 가속기 관련된 걸 좀 쭉 알아봤는데 저도 뭐 이 방사광 가속기에 대해서 많이 또 공부하고 배우는 시간도 되었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 방사광 가속기뿐만이 아니라 현재 건설 중인 양성자 가속기 경주 지역에 뭐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앞으로 또 이제 대전 지역에는 중이온 가속기를 또 이렇게 이제 지을 예정인데 이렇게 이 가속기라는 이 첨단 거대 장치를 우리나라에 이렇게 갖춤으로써 우리가 진짜 어떤 그런 가속기를 갖고 있다, 첨단 시설을 갖고 있다 하는 게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 올라왔느냐, 세계적으로. 이런 거를 또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그 전에 우리가 이제 다른 나라를 쫓아가던 그런 수준에서 이제 우리가 진짜 기초과학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발전을 한 것이고 우리 다른 분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런 거대 첨단 시설을 통해서 앞으로 20, 30년 후에 더 좋은 성과가 나오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거기에 또 같이 또 참여하는 그런 차세대 우리 젊은 사람들도 동참을 하고 이름으로써 우리가 과학 강국이 되는데 오늘 이 가속기 시설이 큰 일조를 하리라 기대가 매우 됩니다. 우리 이성보 대표님께서는 평소에 뭐 국산화 이런 거 굉장히 강조하시잖아요. 이 가속기를 보는 느낌이 남다르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요즘 그 우리나라 과학자분들 가운데에서 그 열정을 갖고 혼을 가지신 과학자분들이 정말 필요한 시기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오늘 고인수 박사님 뵈면서 정말 그 한길을 그렇게 오랫동안 걸어오시고 그러면서 이런 성과를 거두셨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큰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고요. 이 가속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그 이후에 혹시 수출도 되는지 어떠는지 모르겠는데 수출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와. 네. 제일 자랑스러운 거는 제 선형 가습기 원조인 스탠포드 가습기 연구소에 제 밑에 있는 그러니까 학생이 만드는 부품을 수출했습니다. 와, 놀랍네요. 그런 부분들이 잘 되도록 하시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주변에서 이러기 위해서라도 관심을 많이 갖고 또 포항 4세대 광가속기 거기 가서 또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떤 기본적인 토대들을 우리들이 좀 더 탄탄하게 쌓아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사이언스 뮤지엄도 말씀하시고 그랬지만은 일반인들한테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작업들도 계속 좀 병행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오랜만에 이제 뭔가 만들어지고 자랑스러운 과학 기술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오늘 뭐 단장님 말씀 들으니까 더욱 더 자랑스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과학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짚어보고 재미난 이야기를 풀어보는 시간 과학톡. 오늘은 꿈의 빛이라고 불리는 4세대 방사광 가속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까만 밤하늘에 콕 박힌 점 하나를 보게 되면 고민하게 됩니다. 이게 별일까? 인공위성일까? 근데 만약에 이 점이요, 깜빡하지 않고 움직이면 100% 인공위성이라고 합니다. KTV 김가연 국민기자가 오늘 인공위성에 대해서 알아봤다고 합니다. 오늘 이 영상 보시면서 이 시간 마무리할 텐데요. 오늘 과학과 국민이 소통하는 시간 과학톡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이 평범한 기계음이 20세기 과학계 최고의 명대사라는 사실 믿어지시나요? 방금 들려드린 소리는 소련이 1957년 발사한 인류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의 송신음입니다. 스푸트니크는 러시아어로 동반자라는 뜻인데요. 인간의 꿈인 우주 진출의 동반자, 인공위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공위성은 지구 같은 천체의 주변을 일정한 궤도를 따라 도는 인공적인 물체를 말합니다. 인공위성이라고 하면 흔히 이런 모습이 떠오르는데요. 엄밀히 말하면 우주정거장과 우주왕복선도 인공위성입니다.
인공위성은 우주에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합니다. 오늘 아침 확인한 일기예보는 기상위성이 있어서 가능했고요. 전화를 걸고 메일을 보내고 지금 저와 마주하고 계신 것도 통신위성 덕분입니다. 영롱한 푸른별, 지구의 사진도 인공위성으로 찍은 작품이죠. 인공위성이 조금 크게 만들어지면 우주정거장, 인간이 우주에서 살 수 있는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이 중 어떤 임무를 수행할지가 인공위성이 비행하는 고도를 결정합니다. 지구 주변을 돌고 있는 인공위성은 궤도의 높이에 따라 저궤도, 중궤도, 정지궤도, 그리고 고궤도 인공위성으로 나뉩니다. 저궤도 인공위성은 지구 상공 250에서 2000km 사이의 위성입니다. 지구와 가깝기 때문에 지구 관측 위성과 첩보 위성이 택하는 궤도입니다. 허블 망원경도 저궤도상에 있습니다. 저궤도보다 높고 정지궤도보다 아래에 있는 위성은 중궤도 인공위성입니다. 위성 항법 시스템 GPS를 위한 항법 위성이 중궤도에 있습니다. 정확히 35,786km의 궤도는 정지궤도라고 불리는데요. 정지궤도를 따르는 인공위성은 지구 자전과 똑같은 속도로 공전하기 때문에 한 곳에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지궤도 위성 한 대는 지구 3분의 1을 영향권으로 두는데요. 그래서 정지궤도엔 주로 넓은 범위를 커버해야 하는 통신위성과 기상위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정지궤도보다 높은 고도에 있는 고궤도 인공위성은 우주 관측에 활용됩니다. 한국은 인공위성 분야에서 빠르게 성장 중입니다. 선진국에 비해 30년에서 40년 늦은 시작이었지만 1992년 8월 우리 별 1호를 발사하면서 22번째 인공위성 보유국이 됐습니다. 꾸준한 연구 결과 2010년에는 세계 7번째 기상 관측 위성 보유국, 그리고 10번째 정지궤도 통신위성 자체 개발 국가가 됐고요. 지금은 인공위성 설계 기술 100%, 주요 부품 제작 기술 67%를 확보한 인공위성 강국입니다. 위성 개발과 함께 자체 발사체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2009년에는 우주발사체 발사기지 나로 우주센터가 문을 열었죠. 그리고 2013년 1월 바로 이곳에서 한국 최초의 우주발사체 나로호가 나로과학위성을 우주로 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나로호의 성공으로 한국은 위성과 발사체 그리고 발사장을 모두 보유한 스페이스 클럽에도 가입했습니다. 지금 국내 연구진은 한국형 발사체 개발에 열중하고 있는데요. 지난 10월에는 국산 로켓 엔진의 성능이 인공위성을 궤도에 올릴 수 있는 수준까지 발전했다는 소식이 있었죠. 2019년 말에 이 한국산 로켓이 발사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사람이 우주로 보낸 별 인공위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우주를 보고 듣는 인공위성의 활약 앞으로도 계속됩니다.